10년을 참았습니다. 딸만 낳았다고 무시당했어요. 시어머니는 대를 잇지 못했다며 저를 쓸모없다고 했죠. 남편은 출장이라며 집을 자주 비웠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년 넘게요. 그 여자와의 사이에는 아들까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알고만 계신 게 아니었죠. 10억대 전세금을 대주고 생활비까지 보내며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손자를 얻기 위해서요.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가라. 이혼해라. 하지만 위자료는 없다. 대를 잇지도 못했으면서 무슨 재산을 바라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요. 저는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제대로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 끝에 가면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집착하던 그 손자가 말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10년을 참았던 며느리의 완벽한 복수 이야기를요. 결혼 10년 차, 저는 요양병원 간호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42살이 되던 해였죠. 아침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딸 지우를 깨우고 아침밥을 차려놓고 출근 준비를 하는 게 제 일장이었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제약회사 지역 총괄로 일했어요. 처음엔 평사원이었는데 승진하고 또 승진해서 어느새 지역 총괄까지 올라갔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만큼 출장도 잦아졌지만요. 일주일에 사흘은 집을 비웠어요. 지방병원 미팅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도 의료계 사람이니 이해했죠. 제약회사 영업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사흘 출장이라고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또 부산 쪽이냐고 물었더니 이번엔 대구래요. 큰 병원 미팅 잡혔다고 했죠.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아무 의심도 없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한 적이 없었어요. 이유는 명확했죠. 저는 딸을 낳았으니까요. 아들을 낳았어야 한다는 말. 시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과 한숨으로 충분히 전달됐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집안을 이어왔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말씀이냐고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면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세상이라니 우리 집안 전통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남편 돌아가신 후 받은 보험금과 아파트 몇 채로 여유롭게 사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더 당당했죠.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딸만 낳아서 우리 집안 대가 끊길까봐 걱정이라고요.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화를 내면 며느리가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10년을 그렇게 참았어요. 성실하게, 조용히 시댁 눈치를 보며 살아왔죠. 남편은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어머니 말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좀 그러셔도 이해해달라고 했죠. 외아들이라 그러시는 거라고요. 이해하라는 말 10년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해했어요. 아니, 이해하는 척했죠. 다른 선택지가 있었나요? 병원에서의 일상은 그나마 평온했습니다. 간호과장으로서 후배들을 관리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15년째 이 일을 하다 보니 손에 익었어요. 요양병원이라 환자분들 대부분이 어르신이셨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예쁘시다는 말, 과장님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다는 말들이 위로가 됐어요. 집에서 받지 못하는 인정을 병원에서만큼은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병원에는 후배 간호사 수진 씨가 있었습니다. 29살, 제가 보기엔 아직 어린애 같은 나이였죠. 밝고 순진해 보이는 얼굴에 환자들 대하는 태도도 친절했어요. 수진 씨는 자주 제게 다가왔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면서요. 신입 때부터 저를 잘 따랐죠. 착한 후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밝은 성격의 환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선배님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수진 씨가 말했어요. 과장까지 올라가시고 가정도 꾸리시고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때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대단할 것도 없는데 말이죠. 수진 씨도 곧 그렇게 될 거라고 했어요. 아직 점잖냐고요. 그런데 수진 씨는 자기는 아직 남자친구도 없다고 했습니다. 선배님, 남편분은 정말 멋지신 것 같다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한 남편이라고요.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요. 남편은 가끔 제 병원에 들렀어요. 제약회사 영업이니 당연한 일이었죠.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게 그의 일이었으니까요. 병원 로비에서 만날 때면 남편은 간단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바쁜 사람처럼 서둘렀죠. 저도 근무 중이라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 늦을 것 같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팅 있어서요. 알았다고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죠. 그게 전부였어요.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그랬습니다. 특별할 것도 문제될 것도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지우는 제 위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똑똑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다며 아이가 상장을 들고 달려올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이 아이만큼은 제 자랑이었으니까요. 우리 지우 최고라고 안아줬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제 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 때문에 아이까지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수진 씨가 새 가방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명품 가방이었죠. 간호사 월급으로 사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을 겁니다. 옆 간호사가 그거 새로 샀냐고 물었어요. 수진 씨는 수줍게 웃으며 남자친구가 선물해줬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있었냐고 언제부터냐고 물으니 얼마 안 됐다고 했어요. 비밀로 할 거래요. 아직은요. 그때도 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연애도 하고 선물도 받겠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퇴근길 저는 마트에 들러 저녁 식사 재료를 샀습니다. 남편이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날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안 왔어요. 지우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미안하다고 갑자기 미팅 하나 더 잡혔다고 했습니다. 늦을 것 같대요. 또냐고 일찍 온다면서 했더니 어쩔 수 없대요. 중요한 거래처거든요. 먼저 먹으래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익숙한 상황이었어요. 실망스럽지만 화낼 수도 없었죠. 남편 일이 바쁜 건 사실이니까요. 지우야, 우리 둘이 먹자고 했어요. 아빠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아빠는 일 때문에 늦으신대요. 지우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도 익숙했나 봐요. 아빠가 자주 없는 저녁 식사예요. 그날 밤
남편은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고생했다고 씻고 자라고 했죠. 미안하대요. 내일은 일찍 올 거래요. 내일은 일찍 온다는 말, 그것도 익숙했습니다.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죠.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10년의 결혼 생활이었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댁 눈치나 보지 않으면, 남편이 바쁜 사람이 아니라면 조금 더 나을 텐데 하는 생각 정도였죠.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제가 평범하다고 믿었던 이 일상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거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요.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지우 학원비를 이체하려고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죠. 베이비샵이라는 상호명의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35,000원. 제가 산 게 아니었어요. 지우는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인데 베이비샵에서 살 게 뭐가 있죠? 남편한테 물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 아래로도 비슷한 결제가 몇 개 더 보였습니다. 베이비나라, 맘스베이비, 유아용품 전문점들이었어요.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선물할 사람도 없었는데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남편은 명세서를 슬쩍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회사 후배의 선물 산 거래요. 나중에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죠. 남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저도 그러려니 했죠. 회사 후배들 경조사가 있으면 남편이 대신 사주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카드 명세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최근 석 달치를 쭉 확인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베이비샵, 유아용품 전문점 결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거의 매달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결제도 보였죠. 베이비페어.com, 맘앤베이비 같은 곳들이었어요. 액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은 좋게 넘었죠. 회사 후배의 선물치고는 너무 자주, 너무 많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더 과거 내역을 확인했어요. 6개월 전, 1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이상한 결제들이 1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걸요. 1년 전부터라니 꽤 오래됐네요. 회사 후배의 선물치고는 너무 오래, 너무 자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차를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했던 일이에요. 별다른 의도는 없었죠. 그냥 차가 더러워 보여서요. 조수석을 열었을 때 바닥에 뭔가 굴러다녔습니다. 장난감 자동차였어요. 작은 파란색 자동차. 지우 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인형을 좋아하지 장난감 차는 관심 없었거든요. 뒷좌석도 확인했어요. 시트 틈새에서 또 뭔가 나왔습니다. 아기 과자 부스러기였죠. 조수석 선바이저를 내렸을 때 립스틱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제 거 아니었어요. 저는 이런 색 안 써요. 선명한 레드 컬러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게 뭐지? 왜 남편 차에 낯선 여자 립스틱이 있는 거죠? 남편한테 립스틱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죠. 회사 여직원을 차에 태워준 적 있는데 그때 떨어뜨린 것 같다고 했어요. 돌려줘야 하는데 깜빡했다고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았어요. 회사 여직원을 태워줄 일이 그렇게 자주 있나요? 게다가 뒷좌석에 과자 부스러기는요?
조수석 바닥의 장난감은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가더라고요. 남편의 전화 통화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거실에서 통화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베란다로 나가서 하는 일이 많았어요. 목소리가 낮았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베란다에서 통화하고 있었죠. 저는 우연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응, 알았어. 곧 갈게.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부드럽고 다정했죠. 집에서 저한테 하는 목소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통화를 끝낸 남편이 베란다에서 나왔어요. 제가 듣고 있었다는 걸 눈치챘는지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사 사람이라고 했어요. 급한 일이래요. 그러더니 외출 준비를 했죠. 이 시간에 나가냐고 물으니 거래처 사람 만나야 한대요. 저녁 약속이래요. 남편이 나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거래처 사람한테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할까요? 곧 갈게 라니요?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 차를 또 확인하게 됐어요. 이번엔 의도적이었죠.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조수석 서랍을 열었을 때 명함 하나가 나왔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수진. 우리 병원에서 일했던 후배 수진 씨요. 명함 뒷면에 손글씨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필체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남편 차에 수진 씨 명함이 있는 거죠? 문득 수진 씨가 궁금해졌어요. 그만둔 지 1년이 넘었지만 SNS는 아직 하고 있을 것 같았죠. 저는 수진 씨 인스타그램을 찾아봤습니다. 비공개 계정은 아니었어요. 쉽게 들어갈 수 있었죠. 최근 게시물들을 쭉 내려봤습니다. 음식 사진, 카페 사진, 풍경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평범해 보였죠.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레스토랑 야경 사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순간 떠올랐죠. 남편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사진이었어요. 지난달 출장 갔을 때 찍었다던 사진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했어요. 남편이 출장 갔던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과거 게시물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남편이 출장 갔다던 날짜와 수진 씨 SNS 업로드 날짜가 겹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날짜.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수진 씨랑 만나고 있는 걸까요? 그러고 보니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병원이 정말 바빴던 시기였어요. 간호사 몇 명이 동시에 그만뒀거든요. 결혼, 이직, 개인 사정, 이유는 다양했죠. 저는 과장으로서 그 빈자리를 메우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이었어요. 수진 씨도 퇴사했던 게요. 갑자기였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어요. 자세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죠. 저도 바쁜 시기라 깊이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쉽다고 건강 챙기라고 인사만 나눴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수진 씨가 그만둔 시점, 카드 이상, 결제 시작 시점, 차에 나온 명함, 모두 1년 전으로 연결됐어요. 우연일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이틀간 부산 출장 간다고요. 중요한 미팅이래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결심했죠.
이번엔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남편이 집을 나선 뒤 저는 남편 핸드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부부간 위치 공유는 예전에 설정해 놨거든요. 안전을 위해서요. 남편도 동의했었죠. 핸드폰을 켜고 위치 앱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위치가 표시됐어요. 부산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였어요. 우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였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출장이라더니 왜 시내에 있는 거죠? 주소를 검색해 봤어요. 신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전세가가 억대를 훌쩍 넘는 곳이었어요. 1시간 뒤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2시간 뒤에도 마찬가지였죠. 출장은 무슨, 남편은 그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게 뭐지? 남편이 왜 거기 있는 거죠? 그날 밤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잘 도착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응, 방금 호텔 들어왔다고 했죠. 피곤하대요. 내일 아침 일찍 미팅이래요. 먼저 자겠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아파트 단지에 있었어요. 호텔이 아니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펐어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니요. 도대체 왜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언젠가 확인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요. 남편은 다음 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출장 힘들었다고 했죠. 샤워하고 쉬어야겠대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속은 끓어올랐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남편 양복을 확인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였죠. 그리고 나왔어요. 마트 영수증 한 장. 그런데 마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우리 동네 마트가 아니었어요. 주소를 확인했죠.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바로 앞 마트였어요. 남편이 위치 추적으로 확인했던 바로 그곳 말입니다. 영수증 날짜는 어제, 남편이 부산 출장 갔다던 바로 그날이었죠. 더 뒤적였습니다. 또 나왔어요. 영수증 한 장 더. 베이비 페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아용품 박람회였어요. 상세 내역이 적혀 있었죠. 분유, 기저귀, 아기 물티슈, 젖병. 남편이 왜 이런 걸 산 거죠?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내역의 유아용품 매장들, 차에 있던 장난감과 립스틱, 수진 씨의 퇴사 시점, SNS에 겹치는 사진들, 거짓 출장, 그 아파트 단지, 그리고 마트 영수증과 유아용품 영수증.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기가 있는 거겠죠.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고 그 여자에게는 아기까지 있었습니다. 제 카드로 그 아기 물건을 사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아봐야 했어요. 진실이 뭔지, 남편이 정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말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 뭐가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말이죠. 남편이 또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이틀간 대전이래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론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확인하겠다고요. 남편이 집을 나선 뒤 저는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남편은 대전이 아닌 그 아파트 단지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지우는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저도 차를 몰았어요. 그 아파트 단지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신축 아파트였어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죠. 전세가가 10억대가 넘는다던 곳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야 할까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을까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속았는지도 모르는데 이제라도 알아야 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어디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 차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여기 있었네요. 남편이 정말 이곳에 있었어요. 동번호를 확인하려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누군가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한 여자였어요. 유모차를 밀고 있었죠.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숨었어요. 근처 기둥 뒤로 몸을 숨겼죠. 여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보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수진 씨였습니다. 예전 병원 후배, 1년 전에 그만뒀던 수진 씨요. 틀림없었어요. 조금 살이 찐 것 같았지만 분명 수진 씨였습니다. 유모차 안에는 아기가 있었어요. 2돌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 차에서 본 장난감 자동차가 떠올랐어요. 파란색이었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수진 씨가 아기를 키우고 있었고 남편 차가 여기 주차돼 있고 남편은 출장이라 거짓말하고 이곳에 있었어요. 수진 씨는 아파트 상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트에 가나 봐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녀를 따라갔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죠. 마트 안에서 수진 씨는 분유를 골랐습니다. 기저귀도 집었어요. 아기 물티슈, 아기 과자, 장바구니가 유아용품으로 가득 찼죠. 계산하는 수진 씨를 지켜봤습니다. 카드를 꺼냈어요. 신용카드였습니다. 제가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명세서에 찍혔던 그 마트 영수증들이 떠올랐습니다. 마트를 나온 수진 씨를 계속 따라갔어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그녀를 보면서 저는 동번호를 확인했습니다. 506동. 몇 층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분명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신이 없었습니다.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죠. 수진 씨와 남편, 그리고 아기.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거예요. 증거가 더 필요했죠. 남편 책상 서랍, 옷장, 차 안,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남편 지갑 안쪽 칸에 숨겨진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영수증이 있었어요. 2년 반 전거였죠. 초음파 검사, 산전 검사, 임신부 검진 항목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년 반 전이면 수진 씨가 임신했을 시기겠죠. 남편이 수진 씨 산부인과 진료비를 냈던 거예요. 더 뒤졌습니다. 소아과 영수증도 있었어요. 예방접종, 건강검진, 모두 카드로 결제된 것들이었습니다. 영수증 날짜를 보니 규칙적이었어요. 매달 혹은 2달에 한 번씩. 2년 넘게 계속됐죠. 남편이 그 아이 병원비를 계속 내고 있었던 겁니다. 카드로요. 더 충격적인 건 통장이었습니다. 남편 명의가 아니었어요. 수진 씨 명의였죠. 왜 남편이 수진 씨 통장을 갖고 있는 걸까요? 내역을 보니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300만 원씩이요.
남편이 수진 씨한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생활비였겠죠. 2년 넘게 한 달도 빠짐없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정리가 안 됐어요. 남편이 수진 씨와 2년 넘게 이중 생활을 했다는 것. 수진 씨가 남편 아이를 낳았다는 것. 두 돌쯤 된 아들이 있다는 것. 남편이 그들의 생활비를 대고 병원비를 내고 아기용품을 사줬다는 것.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출장이라던 것도, 회사 일이 바쁘다던 것도, 늦는다던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대전 출장 잘 다녀왔다고 했어요. 피곤하대요. 씻고 자야겠대요. 평온한 얼굴이었죠.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익숙하게 거짓말을 하는지를요. 2년 넘게 저를 속여왔던 그 얼굴이었죠. 다음 날 저는 친정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는 변호사예요. 만나야 한다고 급한 일이 있다고 했죠. 오빠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카페에서 오빠를 만났어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카드 내역, 차에서 발견한 것들, 수진 씨를 본 것, 영수증들, 통장 사본. 하나하나 설명했죠. 오빠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한참을 듣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래요. 실질적인 주문 관계라고 했죠. 2년 넘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주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렸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크다고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한대요. 사진, 영수증, 통장 내역, 모든 걸 확보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혼 준비를 해야 한대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 10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저를 배신했으니까요. 2년 넘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는 어땠을까요? 남편이 기혼자라는 걸 알았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속였을까요?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수진 씨가 병원 다닐 때 했던 말이요. 남자친구가 잘해준다고 선물도 많이 받는다고 했었죠. 그때 명품 가방을 들고 왔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남편이었던 거예요. 수진 씨는 그때부터 남편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서 선배 행세하던 제 눈앞에서요. 더 떠올랐습니다. 수진 씨가 퇴사하기 전 남편이 병원에 자주 들렀었죠. 약품 납품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때 수진 씨를 만났던 거겠죠. 어쩌면 제가 있는 병원에서 둘이 만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배신감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요.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냐고요. 숨기는 거 없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숨길 게 뭐가 있냐고, 왜 갑자기 그러냐고 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능숙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06동 아파트 얘기를 꺼냈어요. 수진 씨 얘기를 했죠. 2살짜리 아들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뭐라고 변명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들킨 거예요. 완전히요. 2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이 들통났습니다. 남편의 이중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제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남편과의 대치는 길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남편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용서요? 2년 넘게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용서를 바란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혼하겠다고요.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딸은 어떻게 하냐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내일 댁에 가겠다고요.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전화로는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으실까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차 한잔 하라고 하셨죠. 저는 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편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요. 2년 넘게요. 아이까지 있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충격받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시거나 믿을 수 없다고 하시거나 아들을 나무라실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알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었다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알고 계셨다고요? 시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아들이 손자를 낳았다는 걸요. 저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알고 계셨다면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죠? 왜 아들을 말리지 않으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손자를 보고 싶었대요. 우리 집안대를 이을 손자요. 며느리인 저는 딸만 낳았으니 다른 데서라도 손자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묵인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묵인이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도왔대요. 그 집 전세금요? 시어머니가 대주셨대요. 그 여자가 아이 낳고 살 집이 필요했으니까요. 매달 생활비도 보태주셨대요. 손자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요. 모두 시어머니 돈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남편의 불륜을 도왔다고요? 손자 때문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뭐예요? 10년을 며느리로 산 저는 대체 뭡니까?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너는 대를 잇지 못했다고요. 딸만 낳았으니 쓸모가 없다고요. 이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혼하라고요. 남편이랑 갈라서라고 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쓸모없다고요? 10년을 시댁 눈치 보며 살았는데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쓸모없다고요? 시어머니께서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대를 잇지도 못했으면서 무슨 재산을 바라냐고요.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조용히 사라지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어요. 이게 제가 10년간 받을 대우였나요? 손자 못 낳았다고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며느리를 보여주겠다고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누군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곧 오라고 3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수진 씨였어요. 예전 제 후배, 남편과 아이를 낳은 그 여자요. 수진 씨는 저를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해졌죠. 시어머니는 수진 씨를 반갑게 맞으셨습니다. 어서 오라고 앉으라고 하셨어요.
차를 내오시며 수진 씨한테 물으셨죠. 손주는 잘 있냐고, 밥은 잘 먹냐고요. 수진 씨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잘 먹고 잘 자요. 무럭무럭 크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흐뭇해 하셨어요. 역시 우리 손자라고 아들 닮아서 튼튼하다고 하셨죠.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 씨를 며느리처럼 대하고 계셨어요. 아니, 저한테 하지 않았던 따뜻함으로 대하고 계셨죠. 10년간 제가 받아보지 못한 환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 씨한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진짜 며느리는 너라고요. 손자 낳아줘서 고맙다고요. 이제 곧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될 거래요. 정식으로 며느리가 될 거래요. 수진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떳떳하냐고 소리쳤죠. 수진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해졌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도 몰랐어요.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독신이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땐 이미 사랑에 빠진 뒤였어요. 그리고 아기도 생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기혼자라는 걸요. 그래도 상관없었던 거죠. 병원에서 선배였던 제 눈앞에서 남편을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냐고 조용히 하라고요. 수진 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뿐이래요. 잘못은 딸만 낳은 저한테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제 시어머니가 10년을 모신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집 정리하라고요. 짐 싸서 나가라고요. 딸은 데리고 가든 두고 가든 마음대로 하래요. 어차피 여자아이니 필요 없대요. 손자는 시어머니가 키우실 거래요. 수진 씨랑 같이요. 손자 보러 자주 가실 거래요. 진짜 손주니까요. 저희 딸은 손주도 아니래요. 여자아이는 대를 잇지 못하니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을 그렇게 무시하시다니요. 10살짜리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엄마가 딸을 낳았다고 그게 잘못인가요? 수진 씨는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승자의 여유였어요. 자기가 이겼다는 걸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편에 서 있으니까요. 손자를 낳았으니까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한테 다가갔어요. 당신 잘못이라고 남의 가정 파괴한 거라고 소리쳤죠. 수진 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배님, 전 사랑받았어요. 오빠한테서요. 선배님은 받지 못한 사랑을 저는 받았어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비수 같은 말이었습니다. 맞았어요.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았죠. 수진 씨한테 준 다정함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라고요. 볼 것 다 봤으니 집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요. 그게 마지막 잡이래요. 저는 비틀거리며 시댁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주저앉고 싶었죠.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딸을 지켜야 했어요. 제 자존심을 지켜야 했죠. 이렇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쓸모없다고, 나가라고, 손자나 낳았어야 한다고 하신 그 말들이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을 참고 살았어요. 시댁 눈치를 보며 딸 하나 낳았다고 무시당하면서도 참았죠. 남편이 바쁘다고 하면 이해했고, 늦는다고 하면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였나요? 버려지는 게 제 운명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10년간 참았지만 이젠 참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수진 씨도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정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도와줘요.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요. 오빠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준비하겠다고요.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다고 했죠.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가만 안 계실 거야. 너 고생하는 거 보고만 있지 않을 거야.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어요. 친정이 있다는 게, 제 편이 있다는 게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요. 시어머니의 교만을 꺾고 남편의 거짓을 폭로하고 수진 씨의 승리를 빼앗겠다고요. 저는 요양병원 간호과장이었습니다. 15년을 일하며 온갖 힘든 상황을 이겨냈어요. 환자들의 고통을 지켜봤고 생과 사의 갈림길을 수없이 봤죠. 그런 제가 이런 배신쯤 견디지 못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겨낼 거예요. 반드시요.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하고 밝게 웃는 딸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요. 누가 뭐래도 제 딸은 소중하니까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이혼 합의서 받을 준비하라고요. 변호사 선임했다고요.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죠.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자고, 딸 생각해서라도 그러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돌이킬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요. 제대로 받아낼 거라고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됐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이기고 말 겁니다. 친정 오빠와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에 필요한 자료들이었죠. 사진, 영수증, 통장 내역. 하나하나 정리하며 저는 남편의 배신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 서재를 뒤지다가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회사 관련 서류였어요. 계약서, 거래 명세서 같은 것들이었죠.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유심히 살펴봤죠. 이상했습니다. 같은 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인데 계약서가 2장 있었어요. 금액이 달랐죠. 한 장은 5천만 원, 다른 한 장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왜 같은 거래에 계약서가 2장이죠? 더 뒤적였어요. 비슷한 계약서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같은 거래인데 금액이 다른 계약서들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저도 병원에서 일하니 알았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어요. 친정 오빠한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오빠는 심각한 표정으로 살펴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죠. 횡령이래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차액을 빼돌린 거래요. 예를 들어 실제론 3천만 원짜리 거래인데 회사한테는 5천만 원이라고 보고하는 거죠. 그럼 2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걸 개인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얼마나 했을 것 같냐고
오빠한테 물었습니다. 오빠는 서류를 쭉 훑어봤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적어도 수억 원은 될 거래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니까요. 수억 원이요? 남편이 회사 돈을 수억 원이나 빼돌렸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어요. 서류가 말해주고 있었죠. 더 찾아봤습니다. 남편 노트북을 켰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죠. 딸 생일이었습니다.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엑셀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파일명이 이상했어요. 그냥 날짜만 적혀 있었죠. 열어봤습니다.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수입, 지출, 잔액. 장부 같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장부가 아니었어요. 개인 장부였죠. 횡령한 돈을 기록한 거였습니다. 금액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10억 원이 넘었어요. 10년간 조금씩 빼돌린 돈이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지출 항목도 있었어요. 수진 씨한테 보낸 생활비, 아파트 관리비, 명품 구입비, 그리고 투자 손실이라고 적힌 항목들이요. 주식, 코인, 선물 거래. 엄청난 금액이 손실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오빠한테 보여줬어요. 오빠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니래요. 배임, 사기, 문서 위조까지 다 해당한다고 했죠. 적발되면 실형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오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제보해야 한대요. 그래야 제대로 처벌받는다고요.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남편은 딸의 아버지예요. 감옥에 보내는 게 맞는 걸까요? 오빠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보하기로 결심했죠. 며칠 뒤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남편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내부 감사가 들어갔죠. 제가 제보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발견한 거였어요. 저보다 먼저요.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조사받고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하냐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스스로 해결하라고요. 이미 우린 남이라고 했죠. 남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횡령 혐의였어요.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빼돌렸다는 게 확인됐죠. 회사는 전액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형사 고소도 진행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부짖는 목소리였어요.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갔다고 어떻게 하냐고 소리쳤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드님이 저지른 일이라고요. 제 알 바 아니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더 흥분했습니다. 다 내 탓이라고 소리쳤어요.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였으면 우리 아들이 이럴 일 없었다고요.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내가 남편을 잘 챙겼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횡령한 건 남편인데 제 탓이라고요? 아들을 못 낳아서 남편이 횡령했다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배상금을 어떻게 하냐고, 10억 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요. 아파트를 팔아야 한대요. 전부 다요. 그리고 또 저를 원망했습니다. 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였으면 우리 집안이 이 꼴 안 났을 거라고 했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원망도 남편의 변명도 이젠 지긋지긋했습니다. 며칠 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죠. 지쳐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팔았대요. 배상금 일부를 마련했다고 했죠. 하지만 부족하대요.
더 팔아야 한대요. 남은 아파트도 전부요. 그럼 시어머니는 어디서 사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월세로 들어가야 한대요. 어쩔 수 없다고 했죠.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 때문에 다 날리는 거였습니다. 손자 때문이라고 했던 그 재산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 탓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선택하신 거라고요. 수진 씨 편 들고 저 내쫓고 손자 위에 돈 쓰신 거 다 어머님 선택이었다고요. 이제 와서 제 탓하지 말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끊겼어요. 그날 밤 친정 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정식으로 고소했대요. 횡령, 배임, 사기, 문서 위조. 여러 혐의였죠. 실형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배상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오빠는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파트 팔아서 내고 있다고요. 하지만 부족하대요. 남편 명의 재산도 다 압류됐다고 했죠. 다행히 우리가 살던 집은 전세라 상관없었어요.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면 되니까요. 그럼 남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거의 없을 거래요. 다 배상금으로 나갈 거라고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위자료를 받을 거니까요. 남편의 불륜, 시어머니의 공모 모두 증거가 있었죠. 법원에서 인정할 겁니다. 며칠 뒤 남편 면회를 갔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면회였어요. 남편은 수척해 있었죠. 면회실 유리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요. 용서해달라고 빌었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이미 끝났다고 했죠. 이혼 소송 진행한다고 위자료 청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딸은 잘 있냐고요. 보고 싶다고 했죠.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딸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요. 당신은 아빠 자격 없다고 했습니다. 바람 피우고 횡령하고 거짓말한 사람이 무슨 아빠냐고요. 남편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굳혔으니까요. 면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파트를 다 팔고 월세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손자 위에 쓴 10억대 전세금, 매달 보낸 생활비 모두 물거품이 됐죠. 남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몇 년은 나오지 못할 거예요. 수진 씨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감옥 가고 돈도 없는데 계속 기다릴까요? 아마 아니겠죠. 수진 씨도 떠날 겁니다. 이득이 없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손자도 못 보게 되겠죠. 모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이긴 것 같지 않았죠. 그냥 모두가 지는 싸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주도하는 거예요.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구속되고 시어머니가 재산을 팔기 시작한 뒤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오빠가 모든 걸 도와줬어요. 이혼 소송 준비였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이중생활, 횡령까지. 시어머니의 공모 사실도 있었죠. 오빠는 승소가 확실하다고 했어요.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 재산이 거의 없었죠. 횡령한 돈은 투자 실패로 날아갔고 남은 건 회사 배상금으로 압류됐습니다. 위자료를 받아도 실제로 받을 돈이 없었어요. 오빠는 그래도 소송은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한대요.
남편의 잘못을, 시어머니의 만행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결말을 보고 싶었죠. 법적으로 제가 피해자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2달 뒤면 집을 비워야 했죠. 딸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당분간 친정에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친정에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집에 있어도 되겠냐고요. 아버지는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원래 내 집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셨죠. 며칠 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거실에 앉았죠. 어머니도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혼자서 아이 키워야 하는데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특히 교육 생각하면 강남이 좋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했더니 아버지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강남 아파트요. 제 명의로 돼 있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 아파트라니요? 아버지는 웃으셨어요. 내 거라고, 딸 키우기 좋은 곳이라고 하셨죠.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고, 이제 편하게 살라고 하셨죠. 친정이 땅이 많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강남 아파트를 그냥 사주실 수 있을 정도였죠. 시댁에서 저를 무시했던 게 더 어이없었습니다. 친정을 무시했던 것도요. 오빠가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겉으로 안 드러내신대요. 땅도 많고 건물도 있지만 소박하게 사신다고 했죠. 그런데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만 계실 분이 아니래요. 고마웠습니다. 친정이 있어서요.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딸한테도 말했어요. 새 집으로 간다고 강남이라고요. 딸은 좋아했습니다. 새 학교도 기대된대요. 하지만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요. 시어머니와 수진 씨한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죠. 오빠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친척들한테 알릴 거예요. 시댁 친척 모임이 다음 달에 있었죠. 거기서 모든 걸 폭로할 겁니다. 남편의 불륜, 시어머니의 공모, 모든 진실을 말이죠. 며칠 뒤 시댁 친척 중 한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버지였어요. 다음 달 모임에 꼭 오라고 하셨죠. 식구들이 다 모인대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꼭 가겠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했죠. 큰아버지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모임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했어요. 사진, 영수증, 통장 내역, 계약서 모두 파일로 만들었죠. 프린트도 해뒀습니다. 수진 씨와 남편이 함께 찍힌 사진, 아파트 주소, 10억대 전세 계약서 모두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었죠. 오빠가 법적 검토를 해줬습니다. 문제 없다고 했어요. 모두 사실이고 증거가 명확하니 명예훼손 걱정 없다고 했죠.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세집을 정리하고 강남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깨끗하고 넓은 집이었죠. 딸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새 학교도 좋았어요. 시설도 좋고 선생님들도 친절했죠. 딸은 금방 적응했습니다. 새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저는 당분간 일을 쉬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휴직계를 냈어요. 이혼 소송도 진행해야 하고 딸도 돌봐야 했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됐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복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친척 모임 전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모임에 오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간다고 대답했죠. 시어머니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혼 진행 중인데 왜 오냐고, 식구도 아닌데 무슨 낯으로 오냐고 하셨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친척분들이 알아야 할 게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뭘 알린다는 거냐고,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일 보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날 밤 저는 딸을 재웠습니다. 내일 외할머니 댁에 있으면 된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볼일 보고 올 거라고요. 딸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비된 자료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빠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변호사 자격으로요. 필요하면 법적 설명도 해줄 거래요. 친척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시댁 큰 집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모이던 곳이었죠. 10년간 제가 눈치 보며 다녔던 그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계셨죠. 저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반겼습니다. 오라고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물으셨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냐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다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입 닥치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걸 폭로할 시간이었어요. 친척 모임 장소, 시댁 큰집 거실에는 10여 명의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님들, 사촌들까지요. 명절 때처럼 북적였죠. 시어머니는 소파 한편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들어오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오빠가 함께 있는 걸 보고 더 긴장한 표정이었죠. 큰아버지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라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냐고 물으셨어요. 친척들도 모두 저를 쳐다봤죠. 궁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다고요. 남편에 관한 일이라고 했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큰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자고,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요. 2년 넘게요.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았다고 했습니다. 친척들이 술렁였어요. 뭐라고? 정말이냐고 물었죠. 저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수진 씨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유모차를 밀고 있는 사진도 있었죠. 아기와 함께요. 친척들에게 돌렸습니다. 친척들은 사진을 보며 경악했어요. 이게 뭐냐고, 정말 우리 조카 맞냐고 물었습니다. 맞다고 대답했죠.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린 거라고요. 고모님이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제가 일하던 병원 후배였다고요. 2년 전쯤 임신해서 퇴사했다고 했죠. 그때 이미 남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고요. 작은아버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조카가 2년 넘게 이중 생활을 했다는 거냐고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다고요. 1년 전부터요. 친척들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10억대 전세 계약서였어요. 그 여자가 사는 아파트 계약서였죠.
계약금을 누가 냈는지 통장 내역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였어요. 친척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재수 씨가 정말 10억을 대주셨냐고 물었어요. 맞다고 대답했죠. 손자를 위해서래요. 큰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손자를 위해 한 일이라고 하셨죠. 친척들이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며느리가 있는데 어떻게 아들 바람을 도울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반박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았다고요. 대를 이을 손자가 필요했다고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손자를 얻기 위해 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모님이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요즘 세상에 무슨 대를 잇고 뭐고 하냐고 소리쳤어요. 며느리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했죠. 시어머니는 미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딸만 낳은 게 잘못이라고요. 아들을 낳았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 다른 데서라도 손자를 얻어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더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요. 나가라고 이혼하라고 하지만 위자료는 없다고 하셨다고요. 대를 잇지도 못했으면서 무슨 재산을 바라냐고 하셨다고 말했죠. 친척들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냐고 시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수 씨,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셨어요.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손자가 중요하다고요. 대를 이어야 한다고요. 친척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횡령으로 구속됐다고요.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가 걸렸다고 했죠. 친척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횡령이라고요? 조카가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오빠가 나섰습니다. 변호사 자격으로 설명했어요.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차액을 착복했다고요. 그 돈으로 투자했다가 대부분 날렸다고 했죠. 그리고 그 돈이 어디 쓰였는지도 말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명품 사주고 생활비 주고 전세금 보태는 데 쓰였다고요. 시어머니가 10억 대주셨지만 부족한 부분은 횡령한 돈으로 메웠다고 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조카가 감옥에 있다는 거냐고요. 맞다고 대답했죠. 실형은 확실하다고 몇 년은 나오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아시던 일이었지만 친척들 앞에서 공개되니 다른 거였죠. 고모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배상은 어떻게 되냐고요? 오빠가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팔아서 내고 계신다고요. 하지만 부족해서 더 팔아야 할 거라고 했죠. 친척들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동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비난하는 눈빛이었죠. 손자 때문에 아들 벌은 못 고쳐서 이 꼴 났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재수 씨, 이건 재수 씨 잘못입니다.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도 며느리를 그렇게 대한 것도 모두 재수 씨 책임이라고요. 시어머니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친척들 모두가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고요.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요. 남편의 불륜, 시어머니의 공모 모두 법적으로 처리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할 말은 다 했다고 이제 가겠다고 했어요. 오빠도 함께 일어났죠. 친척들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고생했다고
힘들었겠다고 위로해줬어요. 고모님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사과하셨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요. 친척들에게 인사하고 집을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친척들이 둘러싸고 뭐라고 하고 있었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요. 차에 올라타서 오빠가 말했습니다. 잘했다고요. 이제 진짜 끝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며칠 뒤 친척 중 한 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소식이었어요. 친척 모임 이후로 완전히 무너지셨대요.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다고요. 동네에도 소문이 퍼졌답니다. 아들 불륜 도와주고 며느리 내쫓으려 했다는 소문이요. 부인회에서도 왕따 당하신대요. 체면이 완전히 박살났다고 했죠. 아파트도 계속 팔고 계신데요. 이미 2채를 팔았고 1채 더 팔아야 한다고요. 그럼 남는 게 없을 거래요. 월세방으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친척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괜찮겠냐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알 바 아니라고요. 스스로 선택하신 일이라고 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 아파트 창밖 풍경이 보였어요. 깨끗하고 넓은 거리였죠. 시어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손자 때문이라고 하셨죠.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예요. 재산도 없고 체면도 없고 친척들한테도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됐죠. 남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몇 년은 나오지 못할 거예요. 바람 피우고 횡령하고 거짓말한 대가였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이겼습니다. 딸과 함께 강남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했어요. 친정의 지원을 받아서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시원했어요.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죠.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였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킨 거였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과거는 잊고 미래를 봐야 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의 바람 같았죠.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친척 모임 폭로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정식으로 확정됐어요. 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위자료도 인정받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남편 재산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었죠. 법적으로 제가 피해자라는 걸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남편의 불륜, 시어머니의 공모 모두 기록으로 남았어요. 오빠가 모든 걸 도와줬습니다. 서류 정리부터 법원 출석까지요. 친정 식구들도 힘이 돼줬죠.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강남 아파트 생활도 안정됐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젠 익숙해졌어요. 딸도 완전히 적응했죠. 새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 엄마, 여기 사는 거 너무 좋아요. 학교도 좋고 친구들도 착해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시댁 소식도 가끔 들렸습니다. 친척 중 한 분이 알려주시곤 했죠. 시어머니는 결국 아파트를 다 파셨대요. 배상금을 내느라요. 남은 건 없었답니다. 월세방으로 이사하셨대요. 작은 원룸이라고 했죠.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리고 쓸쓸하게 사신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래요. 손가락질 받으신다고 했어요. 친척들과도 거의 단절됐대요. 연락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명절에도 혼자 지내신대요. 손자 보러 가시는 것도 뜸해졌다고 했죠. 남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5년형을 받았어요. 횡령,
배임 사기. 여러 죄목이었죠. 면회 신청이 왔지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딸한테 아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딸도 묻지 않았죠. 아빠가 나쁜 일을 해서 멀리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휴직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전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었죠. 강남 근처 종합병원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15년 경력에 간호과장까지 했으니 경력은 충분했어요.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보러 오래요. 면접은 순조로웠습니다. 경력을 인정받았어요.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죠. 간호팀장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월급도 전보다 나았어요. 첫 출근 날 긴장됐습니다. 새로운 환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료들이 친절했어요. 잘 부탁한다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죠. 일은 익숙했습니다. 15년을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환자들 돌보고 후배들 관리하고 업무 조율하는 거 손에 익은 일들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병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동료들과도 친해졌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고 가끔 커피도 마셨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의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과 과장이래요. 서울대 출신의 실력도 좋다고 했죠.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분이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새로 온 김 과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인사했습니다. 간호팀장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처음 만났죠. 김 과장은 환자들한테 평판이 좋았습니다. 친절하고 설명도 잘해준다고 했어요. 간호사들한테도 존중하는 태도였죠. 함께 일하기 편한 분이었습니다. 업무상 자주 마주쳤어요. 환자 차트 보면서 얘기하고 처방 관련해서 상의하고요.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이었죠. 어느 날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점심 같이 하실래요? 병원 근처 괜찮은 식당 아는데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그럼요, 좋아요. 식당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 얘기, 병원 얘기, 가벼운 농담도 했어요. 편안한 시간이었죠.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반지 안 하시던데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이혼했어요. 딸 하나 키우고 있어요. 김 과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혼자 키우시는 거 쉽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담담하게 말했어요. 동정하는 것도 캐묻는 것도 아니었죠. 저도 물었습니다. 과장님은요? 김 과장이 웃었어요. 저도 독신이에요. 일만 하다 보니 때를 놓쳤네요. 그렇게 대답했죠. 그날 이후로 가끔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편한 동료 사이였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 변화를 눈치챘나 봐요. 어느 날 말했죠. 엄마, 요즘 예뻐졌어요. 표정도 밝아졌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우리 딸. 주말에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친정 부모님도 자주 찾아뵀습니다. 딸을 데리고 가면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딸이 노는 걸 보면 흐뭇했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좀 살만하니? 힘들지 않니?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행복해요. 여기 살게 돼서, 엄마랑 둘이 살게 돼서 좋아요.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엄마도 행복해. 우리 딸 덕분에. 딸을 꼭 안아줬죠. 밤에 창가에 앉았습니다. 강남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의 공모도 알았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친정의 도움으로 제 힘으로 일어섰죠. 그리고 복수했습니다. 제대로요. 남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잃었어요. 저는 살아남았죠. 아니, 더 나은 삶을 얻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김 과장이었죠. 내일 점심 같이 하실래요? 새로 생긴 파스타집 괜찮던데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답장이 왔습니다. 12시 반에 로비에서 봐요.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저도 답장했어요. 네, 과장님도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죠. 딸의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잠든 모양이에요. 저도 일어났죠.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끝났어요. 고통도, 배신도, 복수도 끝났죠. 이제 미래만 남았습니다. 딸과 함께할 미래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내일이, 앞으로의 날들이요. 저는 요양병원 간호과장이었습니다. 10년을 남편과 살았고 시댁 눈치를 보며 참았죠. 딸 하나 낳았다고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강남에서 딸과 살고 새 직장에서 일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 삶을 살고 있어요. 42살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였어요. 인생의 반환점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죠. 잠이 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어요. 악몽도 없었죠. 그저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지나갔어요. 행복의 시간이 시작됐죠. 저는 준비됐습니다. 새로운 삶을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친척 중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큰일 났다고, 시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친척분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얘기였습니다. 며칠 전 일이래요. 수진 씨가 시어머니를 찾아갔답니다. 월세방으로요. 시어머니는 반가워하셨대요. 손자도 데려왔는지 물으셨다고 하죠. 하지만 수진 씨는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답니다. 혼자 왔대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답니다. 더 이상 못 뵙겠다고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으셨대요. 무슨 소리냐고, 왜 그러냐고요. 수진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답니다. 돈이 없으시잖냐고, 더 이상 줄 것도 없다고요. 시어머니가 얼굴이 하얘지셨대요. 손자는 어떻게 하냐고, 할머니인데 어떻게 안 볼 수 있냐고 하셨답니다. 그때 수진 씨가 폭탄을 터뜨렸대요. 사실 그 아이가 어머님 손주가 아니래요. 시어머니가 귀를 의심하셨답니다. 무슨 소리냐고, 손주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소리치셨대요. 수진 씨는 차갑게 말했답니다.
진짜 아빠가 따로 있대요. 남편이 아니래요. 처음부터 돈 때문에 남편한테 접근했다고 했답니다. 제약회사 총괄이라고 하니 돈 많을 줄 알았대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으셨대요. 그럴 리 없다고 거짓말이라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계속 말했대요. 아이 아빠는 자기 대학 선배래요. 이미 결혼했는데 아이 책임은 안 지려고 했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떠넘긴 거래요. 어차피 아이 얼굴 보면 누구 아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10억대 전세금도 받았고 매달 생활비도 받았대요. 충분히 받았다고 했답니다. 근데 남편이 감옥 가고 시어머니도 거지 되셨으니 더 이상 받을 것도 없는데 왜 연락하겠냐고 했대요. 시어머니가 울부짖으셨대요. 그럴 수 없다고 2년 넘게 손주라고 키워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수진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답니다. 그건 시어머니 선택이었다고요. 손자 갖고 싶어서 그러신 거고 자기는 그냥 받을 것 받은 것 뿐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수진 씨는 떠났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대요. 친척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밥도 안 드시고 말도 안 하신대요. 그냥 멍하니 앉아만 계신답니다. 대를 이으려고 그렇게 집착하셨는데 알고 보니 남의 자식이었대요. 10억 넘게 쓰고 재산 다 날렸는데 말이죠. 친척분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 됐다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신 거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시어머니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재산도, 체면도, 친척들도, 그리고 그토록 집착하던 손자도요. 알고 보니 그 손자마저 가짜였던 거죠.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손자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내쫓고 바람둥이 아들을 도왔죠. 10억 넘게 쓰면서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거짓 손자, 거짓 신세, 그리고 완전한 몰락이요.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뭐 하냐고 저녁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 엄마가 지금 만들겠다고요. 딸과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시어머니는 딸을 낳았다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한다고 했죠. 하지만 제 딸은 진짜 제 딸이에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제 딸이죠. 시어머니는 손자를 얻으려고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자는 가짜였어요. 시어머니에겐 진짜 손주가 하나도 없는 셈이에요. 저녁을 차리고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딸이 맛있게 먹는 걸 보니 행복했어요. 이게 진짜였습니다. 이게 제 삶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김 과장이었죠. 이번 주말에 시간 있냐고 딸이랑 같이 놀이공원 어떨까 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좋다고 우리 딸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고요.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 토요일 10시에 집 앞으로 가겠대요. 기대된대요. 딸한테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놀이공원 갈까? 김 과장님이랑 같이요.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냐고 와 좋다고 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딸을 재우고 저는 다시 창가에 앉았어요. 강남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죠. 시어머니는 어디선가 월세방에 앉아 계실 거예요. 텅 빈 마음으로요. 손자라고 믿었던 아이도 재산도 자존심도 모두 잃고요. 남편은 감옥에서 지내고 있겠죠. 바람 피우고 횡령하고 거짓말한 대가를 치르면서요. 수진 씨는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다른 남자 만나서요.
아이 친아버지와 함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남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희와는 상관없는 삶이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딸과 함께 강남 아파트에서 새로운 일을 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요. 이긴 건 저였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어요. 42살에 시작한 새 인생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딱 맞는 시기였죠. 딸의 방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아직 안 잔 모양이에요. 들어가서 재워줘야겠네요. 일어서면서 창밖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내일도 저 불빛들은 반짝이겠죠. 그리고 저도 빛날 겁니다. 제 방식대로요. 문을 닫고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